네, 반갑습니다. 4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행정의 주체와 객체에 관련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제8장 행정이념과 행정윤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념과 행정윤리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존 롤스의 정의론 관련해서 우리 행정인, 행정 공무원들이 이 어떤 지향해야 될 바가 공익이죠. Public interest, 공익, 정의, 형평,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나 이 공익이 무엇이냐, 이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정의 관념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과정설이랄지 절차설이랄지 이 뭐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가 없는 행정은 아무리 그 실체적 어떤 가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행정 이념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절차설적 입장이 있고요. 실제설은 뭐 절차보다는 행정이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랄지 궁극적 지향점, 이것이 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존 롤스도 그런 어떤 실체적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 존 롤스 얘기는 소위 제레미 벤담 시대 이래 어떤 서구 사회 지배적인 철학이었던 공리주의 철학, 유틸리테리애니즘, 공리주의 철학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부터 이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리지널 포지션, 원래 고유의 사회계약설적 입장에서 원래 고유의 어떤 입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회가 진전되면서 병리현상으로 인해서 왜곡되었다. 그것을 우리 veiled ignorance라고 해요. veiled ignorance 뒤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의, 현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라는 건 공리주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단순 합계해가지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어떤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구가하되 어떤 노약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어떤 사회 발전에 따라서 어, 탈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체결한 사회계약에서 자신이 체결한 어떤 합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고 정부로부터는 자신의 어떤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게 사회계약설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롤스의 견해의 요점은 그겁니다. 왜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어, 그러니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마음껏 자신의 자유를 구가할 때는 사회계약론이 맞지만은 사회가 그렇게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떤 부정의와 비리, 형평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래의 오리지널 포지션, 원래의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자신들에게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무정부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소위 우리 헌법 시간에도 많이 공부하죠. 실질적 정의, 실질적 정의, 단순한
형식적 기획운동. 똑같이 출발선에서 똑같으니까 평등이다. 이거는 이제 사회계약론적 입장입니다. 굉장히 추상화된 그러한 가정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그 현실은 어떤 탈락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예? 그렇다면은 원초적 가정이 틀린 것이다. 이게 이제 존 롤스의 주장의 핵심 요지고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이 이론은 국내적으로 국내 뭐 헌법이랄지 뭐 여러 어떤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뭐 여러분 뭐 보면은 TV에 아프리카 난민 기아 구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광고들 많이 나오죠. 유니세프랄지 뭐 그리고 못 사는 아들 에 대한 어떤 우대 조치가 오히려 정의다. 그냥 못 사는 나라들하고 잘 사는 나라하고 똑같은 것이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롤스의 어떤 사상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 원조를 있게 한 어떤 사상적 배경이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원어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공유해야 되는데요. 어, 우리 프린트물이네요. 자, 행정 이념과 행정윤리. 우리 제8장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행정 이념이란 건 뭐냐?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 지도 정신 혹은 이상적 미래상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지표나 지침을 가리킨다. 행정 이념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장 출발점이 합법성입니다. 우리 법치주의, 법치행정 얘기했지만 행정은 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 행정 이념상 맞지 않죠. 행정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떤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니까 합법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행정이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합법성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 내지 재산권 보호를 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능률성을 지향합니다. 우리 우드로 윌슨 대통령 뭐 논문 얘기도 했습니다만 efficiency, 예? 효율성, 그리고 effectiveness, 효과성, 뭐 이걸 합쳐서 뭐 능률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능률이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이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하죠. 행정의 능률성은 적은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제한된 자원으로 행정 목표를 최대로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unbounded rationality, 제한된 합리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행정공무원은 이제 일정한 정책 결정, decision make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안 중에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 그것이 뭐 공공선택론이랄지, 그리고 라스웰의 이제 행정학에 단순한 아까 그 합법성을 넘어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위반하는 공공정책학적 영역이 이제 행정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뭐 이러한 헌법 경제학자들, 공공선택론자들, 그리고 공공정책 학, 공공정책학자들 이런 부류의 학자들은 이 능률성을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은 민주적이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헌법국가, 정치국가, 행정국가 이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근대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이 민주성이라는 게 중요한 행정 이념이 됩니다. 뭐 정착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을 위한 책임 행정으로 지약된다. 현대국가 이념은 민주정치에서 구하고 있듯이 현대행정 이념은 국민에게 봉사할 민주행정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행정의 민주성이 다른 모든 행정 이념보다 우선해야 하고 민주성을 넓게 해석하면 다른 모든 행정 이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행정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이 능률성은 우리 교재에 따르면 이제 efficiency로 이해해야 되겠군요. 효과성은 effective는 있습니다. efficiency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조금 보다 거시적인 조금 관점이죠. 그래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의 달성 정도. 그래서 이제 미시적으로는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목표 달성 관점에서 효과적이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효과성이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PA라고 1960년대 새로운 행정학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들 보면은 뭡니까? New Public Administration.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행위과학적 또 어떤 경영학적 차원의 어떤 과학적 관리법 이런 걸 넘어서 사회에 있는 어떤 가치랄지 뭐 형평의 이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학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목표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효과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정의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회계약설이 이제 자유방임주의,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통치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사적 영역은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시장 경쟁 원리에 맡겨두고 그런 차원의 어떤 최소 국가, 자유방임 국가관이 있는데요. 이런 효과성 또는 존 롤스의 뭐 정의론 보다 현대적으로 이게 발진전이 되면은 정부가 이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공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유방임 국가적 차원에서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어떤 분자로서 우리가 이해할 때 사회계약론이 이제 타당한 것이지 현실 사회 발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 행정 공무원들은 자신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것을 먼저 정하고 그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대안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이 이념은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대내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정의와 형평 이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정이 지향해야 될 이념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행정의 생산성이라는 건 특정 행정 활동 후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능률성 비슷한 개념인데 이 생산성은 특정 행정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미시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행정의 안전성은 좀 안 보이시죠? 행정의 안전성은 행정의 계속성과 기능성을 가미한 개념이다. 뭐 여러분 법 공부하시면서
배우는 것이 이제 법이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 소위 그 안정성,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어, 그래서 규범이 있으면 그 규범에 따라서 어떠한 자신의 행위를 거기에 부합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근데 형법상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요. 어, 또 기업들, 근데 벤처 기업이랄지 뭐 요즘은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제조 등 전통 어떤 산업 분야가 규모가 컸었는데 요즘은 이제 벤처 기업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가 뭐 과학기술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준에 맞추면은 국가로부터 펀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법이 있으면 어떤 하나의 자신의 나아갈 바를 정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 어, 자, 그 WTO에서 이제 지향하는 바가 통상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WT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WTO 웹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WTO 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적 안정성, legal stability, 그리고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이거다. 뭐 그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WTO는 이제 무역을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관리라는 건 이제 법에 따라 이제 운영한다는 것이니까 뭐 적극적으로 무역 관련해서 뭐 무역 정책 검토 지도랄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WTO는 무역 분쟁을 심판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습니다. 특히 과거 가타하고 달리 새로운 분쟁 해결 절차 그리고 분쟁 해결에 관한 어떤 일반 법이라고 할 수는 뭐 DSU,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관한 국가 간의 무역 분쟁에 관한 심판자로서 역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지향한다. 기업들이 이 WTO법이 있고 각국의 국내법이 있죠. 그래서 그법 국제 WTO법하고 국내법 특히 이제 예컨대 자신이 어디에서 뭐 비즈니스 어느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뭐 무역을 한다 그러면 타국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투명해야 되죠.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로써 이제 기업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측 가능한 자신의 행동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이거 이 나라에 투자해 가지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 나라가 자신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는 건 아닌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에 준해서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면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죠.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국민들에게 계속되리라는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 보호의 원칙인데 우리 교재는 이제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행정의 안전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법적 관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행정은 안정성을 이념을 합니다. 그래
야만이 행정 고객인 국민이 이 편안하고 이게 좋은 정부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바는 뭐 방금도 나왔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페런시가 이제 중요한 어떤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뜨고 있는데요. 법치주의가 보편화되면서 법이나 행정이 모든 이들에게 투명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그 후진 국가에 뭐 투자한다거나 하면은 규범이 딱 복잡하고 또 공무원들이 뭐 언젠가 사랑방 모형, 리그스의 사랑방 모형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한 번 무슨 신청을 하면은 뭐 몇 달 가야 뭐 결론이 나고 이런 어떤 후진적 행정 관행 이것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이 행정의 투명성이란 말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그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부정부패 온상이 됐다. 부정부패는 국가의 공공 부문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비율을 높이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행정 이념 상호 간의 관계를 보면은 뭐 여러 행정 이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고 갈등, 상충되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성을 중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효과성은 목표 중심, 그리고 능률성 쪽으로 가면 과정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민주성이나 사회적 형평성을 보면은 능률성은 직권화 또는 경제적 적합성을 중시하고 민주성은 분권화, 배분적 정의를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 이 개발 국가 시대 주로 군부 출신 엘리트들이 어떤 뭐 우리 국가 원수가 되고 개발 국가 패러다임을 시행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했다. 그러면은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권화, 뭐 능률성 이런 게 중시되겠습니다. 그 외에 민주화된 시대는 뭐 배분적 정의, 사회적 형평성, 민주성 이런 것이 강조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전라도 지역 주민도 발전의 혜택을 볼 때다. 뭐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어떤 지역 격차, 뭐 경제적 주로 이제 경제적 지역 격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경제적 또는 뭐 사회적 지역 격차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고 어떤 형평을 달성해 정의와 형평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 능률성은 어떤 면에서는 갈등 관계에 있고 이것이 상호 보완적이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합법성과 능률성의 관계도 합법성은 보다 딱딱하고 경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능률성은 헌법이나 법률과는 법규보다는 더 융통적이고 어떤 투입 산출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중시하게 됩니다. 네, 이게 자꾸 안 나와. 아, 그래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인연 관련해서 우리 교재도 있지만 행정의 주기능이 안정, 질서 유지라면 합법성이 중시되고 경제 발전이라면 효과성, 정치 발전이라면 민주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정문화라는 것은 행정활동, 이제 행정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규제하며 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관념이나 가치, 통제를 의미한다. 통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관료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행정공무원들은 이제 직업공무원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한 관료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조그만 사회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 시민과 교화하면서 또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 문화가 거시적 차원에서도 행정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 문화는 행정 체제 내지 행정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이나 인지 또는 평가적 태도 등을 의미하고요. 좁은 뜻으로는 행정에는 가치관, 태도, 의식 구조와 사고 방식 내지 신념 체계 또는 국민관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문화는 좀 협의적으로 보면은 그 관료제를 구성하는 행정인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볼 수 있고요. 보다 이제 넓게 보면 행정체제, 행정관료제 전반에 관련한 국민의 가치관이나 인지 또는 평가적 태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국 행정문화의 성격과 평가. 자, 우리나라도 지금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예,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출범했죠. 벌써 이제 8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벌써 74년이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어떤 뭐 서구 민주주의 국가처럼 뭐 100년, 200년, 200년 뭐 올해 가까이 뭐 민주주의가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요. 우리나라도 이제 74년이 됐다면 어떤 독특한 행정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간략히 보면은 우리나라 행정 문화는 조선 시대에는 유교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았고 봉건 시대에는 법규 만능적 위압적 성격이 강했고 해방 이후에는 민주적 행정 문화가 성숙돼야 함에도 제대로 성숙되지 않는 그런 현실, 역사적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봉건제적 어떤 봉건제적 유산을 답습하거나 또 어떤 군사문화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와 행정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쭉 고래로 유교적 어떤 전통을 많이 받았죠.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그스의 뭐 사랑방 모형이랄지 이 전통 시대의 어떤 모형 에서도 뭐 나옵니다만은 어떤 발전된 민족 차원의 행정 문화가 오랜 기간 요원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민주화가 진전이 되고 많은 개선을 본 것이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한국 행정 문화의 기본적인 틀은 조선시대 지배층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유교 문화에서 찾아줄 수 있는데요. 유교는 규범을 예에서 구하고 도덕에 의한 교화를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관료의 청렴 결백과 지조를 중시하고 명리에 급급하지 않는 청백리 사상, 선비 정신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전통이 있고요.
윤리규범의 실천을 통한 윤리적 자기완성을 지향함으로써 덕을 쌓아 백성을 다스리는 도덕적 철학이 숭상되었다. 민본주의, 이민주의를 중시했다. 여러분 쭉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죠. 정약용은 이제 조선시대 말 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유박해로 귀향을 가고 뭐 저작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 화면을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우리 보면은 여기 목민심서 죄송합니다. 음? 화면을 공유해 볼까요? 목민심서 없나? 네. 예. 목민심서 나오죠? 한참 헤맸습니다. 제가 이 기계를 잘 못 따라요. 저작전 정약용으로 돼 있고요. 1818년 순조 때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 목민시서는 정약용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목민심서라는 제목은 백성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마음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좀 봉건제적 어떤 상으로 관조민비적 뉘앙스가 풍기는 제목입니다만은 그 현대 행정에서는 뭐 행정의 고객이라는 개념, 서비스라는 개념 의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사용하는데 목민 있습니다. 이 책이 심서 백성을 기르는 마음으로 쓴 책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귀향을 오랜 기간 귀향을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관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관리로서 자신의 어떤 행정 철학이랄지 뭐 이런 걸 실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목을 마음의 책이다. 그래서 목민심서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목민심서는 보면은 우리 뭐 현대 행정학에서 뭐 인재의 선발이랄지 뭐 교육 훈련, 인사행정론, 뭐 재무행정론 여러 행정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 목민심서를 봐도 뭡니까 여기 보면은 제1편 부임이라고 해서 네, 공직에 나아가는 자의 어떤 자세와 그리고 행해야 될 윤리 이런 것들이 돼 있죠. 써 있죠. 재배, 뭐 치장, 사조, 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해야 한다. 제2편 율기는 몸을 삼가야 된다. 우리 지금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윤리원장도 있죠. 대통령령으로 지금 제정되어서 지금은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된 이름이 바뀌었나요? 공무원 윤리원장이 있습니다. 제3편의 본공을 보면은 뭐
수법, 예제, 보문, 공납. 그래서 뭐 마치 우리 현대 재무행정 부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편, 애민은 양모, 자유, 진궁,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뭐 실질적 정의, 형평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존 롤스 같은 생각을 이미 하고 있군요. 어, 음, 그리고 제5편 이전 을 보면은 속리, 어중, 뭐 용인, 에,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거현, 어, 현명한 사람을 등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찰물, 고공.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방 행정에 있어서 어떤 인사 원칙이랄지 6편 호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행정 성격이 있네요. 형전도 있습니다. 형전. 이 당시만 해도 뭐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행정하고 또 사법권이 집행관, 목민관에게 다 있죠. 어, 권력 분립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혹하면 중대한 범죄를 처단함, 신형, 형벌은 신중하게 부과해야 된다. 뭐 포이에르바가 얘기한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부과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법률의 형태로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정약용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 다른 뭐 행정법이랄지 뭐 민사법에 비해서 법문 물리에 따라서 뭐 유추 해석이랄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한 근대 형법의 원칙,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이고 뭐 과학적으로 어, 뭐 서양 학자들처럼 뭐 그러지 않았지만은 어떤 동양적 어떤 뭐 학문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제국편 형전을 둬서 논하고 있습니다. 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방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호전, 예전, 형전 등등. 이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이고요. 어, 그 신유사옥, 그러니까 이 신유사옥으로 인해서 천주교하고 남인 세력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정약용은 남인 세력으로 연루되어서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집필한 것으로 1818년 순조 시기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서양에서 근대 민주주의 이 사회가 태동하고 그 무렵이기 때문에 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런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행정관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고유한 어떤 행정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행정문화,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과 평가 교재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행정문화의 쇄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행정이념에 부합하도록 우리 행정문화를 쇄신할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체질의 개혁, 행정발상의 전환, 행정인의 의식구조, 가치관의 혁신, 행정분토의 쇄신 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 환경에서도 봤지만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정부와의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행정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의 쇄신의 필요가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은 일단 민주적, 참여적 행정문화를 우리가 이뤄내야 되겠다. 뭐 행정고객 얘기도 했지만은 국민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지향적인 어떤 행정문화를 창달해야겠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어떤 행정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편파적인 공동체 중심의 행정문화라는 것은 편파적이고 편협한 집단적 인맥 의식을 탈피해야 된다. 파벌, 가족, 시족, 뭐 이런 자신의 연고랄지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편협적인 행정문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 행정문화.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은 이 합리주의 아닙니까? 자, 왕은 절대적이다, 신성하다. 또 그 이전에 뭡니까? 중세 시대의 어떤 종교의 힘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절대적 성격의 종교랄지 왕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대 사회의 어떤 시민들이 각성을 한 것이죠. 이거 진짜 이거 맞는 것이냐? 약간 대표적으로 종교 전쟁 시대에 마틴 루터 킹. 이 종교 전쟁은 여러분 혹시 뭐 국제법 시간에 공부하실지 모르는데요. 근데 절대국가 탄생을 알리게 된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교를 믿을 수 있다. 카톨릭의 어떤 전통적 권위, 이것이 이제 중세 말 부패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이 이제 종교 전쟁에 차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30년 정도 오래된 아주 오래된 전쟁이에요. 뭐 그 이전에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민족 국가적 어떤 분쟁 성격의 민족 국가 간 어떤 분쟁으로서의, 그러니까 근대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제 영국 국내 장미 전쟁, 그리고 10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 국가의 탄생은 근대 절대 국가의 탄생보다도 훨씬 일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17세기죠. 그 근대 절대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국가도 종교의 지배로부터 어떤 이성을 갖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헤겔의 국가는 이성의 정점에 있는 것이 국가다. 국가는 절대 이성이다. 또 이렇게 절대란 말을 써서 좀 아이러니컬합니다만은 이제 그 절대 이성이라는 얘기가 또 나중에 이제 히틀러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또 예, 세계 대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뭐 빌미가 되게 됩니다. 국가가 어떤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법을 만들면은 뭐 당시에는 이제 히틀러에게 이용되었던 법이 수권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 국가는 절대 이성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신성한 거야. 전쟁을 신성시합니다. 뭐 정전론이랄지 전수론. 전쟁이 한번 있게 되면 국가는 모든 수단과 아무리 잔혹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전수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여러 그 국제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 위반이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마 러시아는 이런 생각을 될 거였고 오래전 지금 현대 국제법은 뭐 무력 행사 금지 원칙, 예, 국제 평화의 원칙 이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 여러 국제법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근대 시대 국제법 원칙이라고 하긴 뭐한데요. 그러니까 초창기 근대 국가 시대 그리고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정전론, 전수론, 국가는 절대 이성이다. 그래서 국가 수권법에 따라서 히틀러가 독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란 말이 붙으면 안 좋아. 항상 이 상대적이라는 것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종교 전쟁 얘기하다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절대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전의 국가는 뭐예요? 이게 이제 종교 전쟁이 끝나고 17세기 이 중엽인가요? 그 즈음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절대 국가가 탄생해요. 그 이전에는 국가가 최고로 높은 게 아니야. 교황이 최고로 높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교황. 응? 교황 말을 들어야 돼. 왕들이. 근데 이 교황 카톨릭 이게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교 세력들이 이 그, 어떤 들고 일어나고 종교 개혁을 요구하면서 유럽 나라들은 뭐 교황이 절대적이다 이런 구교를 신봉하는 국가도 있겠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마틴 루터 킹 얘기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교 쪽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신교 쪽 국가하고 구교 쪽 국가가 전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참혹한 전쟁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이 7년 됐나요? 30년간 끌게 돼요. 한국 동란만 해도 3년인데요. 100년 전쟁도 아까 뭐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전쟁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유럽이 거의 잿더미가 되고 새롭게 이제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왕들 어, 왕들이 최고 이성이 됩니다.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건. 그래서 그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국제법이라는 것도 뭐 저는 국제법 강의도 합니다만은 국제법도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법이라는 거 아까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결정, 합리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뭐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 이전의 국가는 의사 무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고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법이 적용이 안 돼. 우리 사법에서는 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뭘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절대 국가의 탄생, 이성에 기반해서 어떤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국가가 그때서부터 만들어지고 국제법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A국과 B국이 조약을 체결한다. 의사가 있어야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교황이 항상 뭐 법정 대리인으로 할 수도 없고요. 이 국가도 이렇게 어떤 이 시대의 변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국가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예, 그 미국 연방 헌법에도 이제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이 하나의 법적 뭐 국가 법인설 이란 말도 있죠.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다. 법인이라는 건 이제 자연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람 비슷한 거예요. 연방 헌법에서도 주도 어떻게 보면 헌법적 차원에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과 국가는 이제 같지 않은데 뭐 이 당시에는 이제 계몽주의 영향으로 국가가 하나의 어떤 절대 이성 이 듯이 개인도 어떤 종교의 지배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가게 되면은 이러한 절대 국가적 개념으로 해서 시민 민주주의 혁명, 뭐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또 국가 적 어떤 절대성으로부터도 어떤 개인이 자유와 인권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국가가 뭐 사전 prior restraint 개인의 표현에 관해서 사전 제한한다거나 이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연방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교적 절대성으로부터 어떤 자유롭게 되고 또 국가적 차원의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표현에 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을 받던 것이 또 헌법의 제1조에서 보장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근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이것이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뭐 합리성, 합리적 행정문화 얘기하다가 한참 샜습니다. 미안한데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한국의 행정 공무원들은 합리적 행정 문화를 지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재에 3절 행정윤리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행정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개념을 보면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 될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윤리에 관해서는 이제 법률적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 차원에서 공무원 윤리헌장이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우리 뭔가 행정고시나 또 우리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행정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행정윤리 중요성 관련해서 아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행정국가를 살고 있죠. 적국국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국가에서는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발전된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자신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그들의 결정이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윤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정윤리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 환경 얘기도 했지만 이 행정윤리도 그 사회가 처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취임선서, 공직에 임하는 자들은 이제 취임선서하죠. 뭐 우리 대통령 뭐 곧 취임선서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되겠습니다만 헌법에 따라서 취임선서 시에 행할 선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이라고 할까요? 행정윤리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고요. 그리고 느슨한 법규, 어범 이것도 행정공무원이 부패하기 쉬운 어떤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행정문화, 행정공무원의 윤리 위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인적 요인을 개선해야 됩니다. 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행정 행태가 바뀌고 가치관이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외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 규제가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제도적 요인을 개선해야 됩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아까 뭐 무역 관련해서 선진국 기업이 후진국에 이제 후진국과 무역을 한다,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레드 테이프 프랙티스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그 어떤 법 절차가 명확하지 못해서 뭐 뇌물을 주지 않는 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좋다. 그 결정을 안 내려주는 거야. 그것은 불투명한 행정 과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이건 지금 범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정부에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와 규제법령의 이중성을 배제해야 된다. 이중적인 법은 항상 말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공무원들이 이걸 이용해서 뭐 부정부패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범 이런 것들은 없애거나 완화해야 됩니다. 공직자의 근무 여건 개선, 공직자들에게 봉급을 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상당히 효과적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죠. 환경적 요인의 개선이 또 필요합니다. 행정 환경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행정공무원의 윤리 수준은 그 환경을 이루는 일반 사회의 윤리 수준에 영향을 받고
행정윤리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식 및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제고된다. 그러면은 행정공무원들도 어떤 행정 주체와 또 행정기관과 환경은 상호 교호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생태론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제4절에는 이제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에 관련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민주국가에서 정부는 행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임자로서 지는 도의적 규범적 책임, 법령에 따라야 하는 법적 책임,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대한 민주적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 하는 응답적 책임,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하는 기능적 책임. 자, 그래서 뭐 도의적 책임이 뭐냐? 도의적 책임은 개인적이고 도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식적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될 필요는 없고요. 정부의 일원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적 추궁의 대상이 되는 책임을 말한다. 그래서 법적 행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그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다음으로 행정 책임에는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그 위반에 대해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고 이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책임을 징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벌과 형사벌이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징계벌은 공무원의 내적 근무 관련해서 지켜야 될 그러한 규범을 위반했을 때 물론 형사 책임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징계별만이 부과될 때는 그러한 공무원 사회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내의 어떤 규범 위반 관련해서 과하는 것이고요. 이제 형사벌은 공무원의 정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랄지, 뭐 인허가시 뇌물을 수수한다랄지 일반 형사법을 위반함으로써 과해지는 벌인데요. 이제 법에 보면은 이제 뭐 형법을 위반하면은 형식적 의미 형법이죠.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형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뭐 형사벌이 당연히 과해지고, 이제 특별법에는 그것이 징계벌인지 뭐 형사벌인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형벌의 종류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뭐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쭉 뭐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이 있죠. 형법상 이제 형사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제재, 뭐 과태료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징계 그 뭡니까 형사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벌은 무슨 특히 이제 인적 책임 관련해서 뭐 파면이랄지 해임, 정직 뭐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 원리나 영역이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형사벌, 징계벌, 행정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랄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형법 총칙에 상관없이 과할 수 있어요. 형사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형법 총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의 책임이 있고요. 행정 책임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그것은 과거와 달리 행정이 전문화되고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러한 환경, 행정 환경의 현실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 주도형의 경제 발전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적극 국가로서 적극 국가적 패러다임 하에 많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에 대한 책임 확보 필요성도 커지죠. 그리고 시민적 정치의식의 결여, 그것도 책임 확보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정치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 책임 확보가 미진하면은 그 부작용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국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 권위적 정치 문화로 인해서 국민에 의한 민족 통제가 제약을 받아왔고 앞으로 이 민족 통제를 보다 제도적 절차적으로 제고하고 뭐 또 그 외에 어떤 행정 통제적 수단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행정 통제. 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아까 행정 책임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행정 책임을 그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행정 통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통제 의 뭐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책임은 그것을 확보하는 수단이 강구될 때 그 실효가 있게 되는데 행정 책임은 행정 통제를 통해 보장될 수 있고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행정 통제의 방법은 외부 통제, 타율적 통제가 있는데 국민에 의한 통제, 뭐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있다. 그리고 어, 이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들은 외부적 통제한 방법입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사법 통제, 전형적인 사법 통제, 입법 통제가 아니고요. 입법부에 소속되어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고 단파성이 없는 행정감찰관, 그걸 우리가 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감찰관이 행정에 관해 국민이 제기하는 불평을 공평무사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외부적 통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가 행정부 내부의 어떤 자율적 통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행정수반에 대한 통제, 대통령이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아까 대통령 명령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준입법권, 뭐 행정개혁권, 권위와 리더십의 상징이 되니까요. 행정 통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및 기획 통제, 운영 통제. 정책 및 기획 통제는 우리 이제 행정 조직 관련해서 뭐 대통령 비서실, 국무회의, 국무총리실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운영 통제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 실제 뭐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감독하고 그 살펴보고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찰 통제, 대표적인 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습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행정공무원의 자율적 직업윤리,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재 8장 행정윤리와 행정이념과 행정윤리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존 롤스의 정의론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 제9장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차 2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